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죠. 새벽 2시 요양원 방송이 울립니다. 퇴소자 명단 확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잠긴 문, 그리고 아들의 서명. 75세 강정아는 그날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마음 깊은 곳이 살짝 울린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터치가 잊혀진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빛 감옥에서 피어난 꽃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아는 새로 입주한 요양동 712호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산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얀 벽지, 따뜻한 조명, 정갈하게 정돈된 침구. 모든 게 광고 속 그림처럼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울 생활 40년을 정리하고 큰아들 윤태호가 마련해준 이곳 해온 리조트 실버 케어 센터로 온 지 이제 사흘째였습니다. 태호는 사업으로 성공한 뒤 줄곧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최고급 시설, 최상의 케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막상 이곳에 와보니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마주친 노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무표정,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딱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화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건강보조제예요. 드시고 푹 쉬세요. 작은 종이컵에 하얀 알약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정아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10분쯤 지나자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감겼습니다. 강정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정아는 개운하지 않은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색 옷을 입고 같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강정아는 줄 뒤에 섰습니다.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이는 긴 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정아는 걸음을 멈추고 게시판을 봤습니다. 월간 일정표, 건강체조 안내,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종이 한 장, 입주민 안내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정아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개인실 외 출입 금지. 야간 복도 이동 시 사전 신고 필수. 직원 동행 없는 지하층 출입 엄격 금지. 강정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마치 감옥 같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정아는 약을 받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약 꼭 먹어야 하나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예요. 모든 분들이 드시고 계세요. 강정아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간호사가 나간 뒤 휴지에 뱉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니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강정환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수레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수레 위에 뭔가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강정환은 문을 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정환은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곳은 뭔가 이상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정환은 매일 밤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냈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강정환은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날 아침 일찍 강정환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건물 뒤편 정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강정화가 옆에 앉자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보네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조심하셔야 해요. 밤에 약 주면 꼭 드세요. 안 먹으면 표시나거든요. 강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표시요? 명단에 올라가요. 그럼 사라지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정화가 더 묻고 싶었지만 멀리서 간호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민재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재라는 이름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강정화를 돌아보며 눈빛으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조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강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자정이 넘어 복도가 조용해지자 강정화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강정화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소리가 클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2명이 들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밖으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손 하나가 들것 옆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자들은 들것을 밀며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문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이 카드를 꺼내 문에 댔습니다. 띠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봐야 했습니다. 강정화는 지하로 가는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옆 벽에는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손전등을 꺼내 비췄습니다. 이송자 명단. 명단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김은정, 그 아래 박순자, 이경호, 그리고 맨 아래에 어제 새로 추가된 듯한 이름, 정민재. 강정화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벤치에서 만났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었습니다. 사라진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강정화는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명단에 있던 이름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김은정,
박순자, 이경호, 정민재. 그리고 마지막 줄에 물음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강정환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정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정환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직접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말입니다. 저녁 시간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하얀 알약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강정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강정환은 재빨리 약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걸 강정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실수로 약을 삼켰을 때 다음 날 아침까지 정신이 흐릿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강정환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천장의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정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위에는 직원 외 출입 금지라는 빨간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밀어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정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옆을 살펴봤습니다. 벽에는 카드 단말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선반 위에 직원용 출입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강정환은 조심스럽게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띠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정환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쪽은 서늘했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계단을 따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난간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계단, 2계단. 강정화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단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형광등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는 스테인리스 수레가 여러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는 L7 구역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그 편말을 가까이 다가가 읽었습니다. L7 구역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입주민 생체 안정화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요양원이 아니라 병동이었구나. 강정환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문마다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첫 번째 문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정환은 두 번째 문을 봤습니다. 역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정환은 재빨리 수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712호입니다. 상태 양호하고요. 712호. 강정화의 방 번호였습니다.
강정환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정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용기를 내어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프로젝트 L7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고령 입주민 생체 안정화 실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명란에는 운영이사 윤태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정화의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태호가 여길 알고 있었다고? 강정화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명란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윤태호라는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정환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서류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강정환은 사무실을 나와 재빨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층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강정환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정환은 평소처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하복도, 침대에 누운 사람들, 그리고 아들의 서명. 강정환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다가 강정환은 우연히 직원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정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명단 다시 태호 이사한테 확인받으세요. 강정환은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태호 이사? 아들이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이 시설의 운영 책임자였단 말입니까? 강정환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왜 이런 곳에 어머니를 보냈을까요? 아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강정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강정환은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을 때 또다시 혀 밑에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약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강정환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제와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강정환은 지하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두고 온 출입카드는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카드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L7 구역을 지나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비상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정환은 그 불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벽으로 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여러 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침대마다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기계가 놓여 있었고 기계에서 나온 줄이 사람들의 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유리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김은정이 보였습니다. 정민재도 보였습니다. 모두 퇴소자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 안쪽에는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L7 피실험자 목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강정화는 목록을 따라 내려가며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맨 마지막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정화 실험 단계 예정. 강정화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정화는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운영이사 윤태호. 강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호야, 내가 왜 여길? 윤태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빛에는 놀람보다 피로가 먼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됐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강정화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뭐야? 윤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건 치료예요. 새로운 세포 안정화 실험입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미래 기술이에요. 사람을 실험에 쓰는 게 치료냐? 강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건 살리겠다는 게 아니야. 이건 죽음의 연습장이야. 강정화는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태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서류 내려놓으세요. 안 돼. 강정화는 서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알아야 한다고. 윤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로 수많은 노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린다고? 이게 살리는 거야? 강정화는 유리병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누운 사람들 좀 봐. 저게 살아있는 거야? 기계에 매달려 숨만 쉬고 있잖아. 윤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정화는 서류를 품에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태호가 팔을 뻗어 길을 막았습니다. 엄마, 나가시면 안 돼요. 비켜라, 태호야. 엄마가 나가면 모든 게 끝나요. 이 연구도 나도. 강정화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미 끝난 거야, 태호야.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순간 말이야. 강정화는 윤태호를 밀치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윤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강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1층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출입 감지. 보안 인원 출동 바랍니다. 강정화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를 책상 밑에 숨겼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강정화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퇴소자 명단 712호 예정.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보호자 동의 서명 확인 윤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정화의 입술이 하얗게 말랐습니다. 태호가 직접. 강정화는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건물 뒤쪽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의료 폐기물 수거 차량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정환은 눈을 가늘게 뜨고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 순간 강정환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사라진 요양보호사 도은실이었습니다. 강정환은 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천장의 비상등이 여전히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계속 울렸습니다. 보안 인원 출동 바랍니다. 강정환은 건물 뒤쪽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트럭이 막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도은실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강정환은 달려갔습니다. 도은실 씨, 도은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은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돈이 더 중요했죠.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도은실은 트럭 뒷좌석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정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복사본이에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전 이제 여길 떠날 거예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강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은실이 강정화를 밀어냈습니다. 어서 가요. 여기 있으면 잡혀요. 강정화는 서류를 품에 안고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은실의 비명이었습니다. 강정화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정화는 복도 끝으로 달렸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이 보였습니다. 강정화는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퇴소자 명단 확인 바랍니다. 강정화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짓의 문은 닫을 시간이야. 강정화는 비상구를 나와 건물 뒤편 숲으로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주할 때 모든 개인 물품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강정화는 품속의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L7, 피실험자 명단, 그리고 아들의 서명. 강정화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컴퓨터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강정화는 조심스럽게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경보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습니다. 강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펜, 메모지,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직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통신망 1회선, 지하 2층 전산실. 강정화는 수첩을 들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어제 갔던 곳보다 더 아래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강정환은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양쪽 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문마다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고, 기계실, 그리고 전산실. 강정환은 전산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컴퓨터들과 전선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낡은 단말기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단말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직원용 무선망 1회선 작동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남아 있었구나. 강정환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카메라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쓰다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정환은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정환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찍으려 노력했습니다. 서류를 다 찍고 나자 강정환은 지하 1층 실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병 너머의 침대들, 기계들,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모두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렌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진실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강정환은 다시 전산실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단말기에 연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결선이 맞지 않았습니다. 강정환은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러 종류의 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맞춰봤습니다. 마침내 맞는 선을 찾았습니다. 카메라를 단말기에 연결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정환은 돌아봤습니다. 윤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요. 누굴 위한 건데? 병든 노인들을 살리기 위한 연구였어요. 엄마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강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살리는 게 아니야. 그건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거야. 윤태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엄마 이름을 명단에서 봤을 때 멈추고 싶었는데 강정환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멈춰. 이제라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윤태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전송하세요. 그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강정환은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윤태호가 옆에서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이 떴습니다. 윤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엄마, 이걸 언론사로 보낼 거예요. 제가 아는 기자 이메일 주소를 넣을게요. 강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호는 주소를 입력하고 카메라에서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의 사진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실험실 사진, 서류 사진, 명단 사진, 모두 합쳐서 50여 개의 파일이었습니다. 윤태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하단에 진행 막대가 나타났습니다. 파일 전송 중 1%, 2%, 진행 막대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정환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윤태호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컴퓨터 펜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10%가 지났습니다. 20%. 강정화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30%, 40%. 그때 화면 상단에 붉은 글자가 떴습니다. 내부 보안 시스템 감지. 차단까지 60초. 강정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야, 이거 어떻게 해? 괜찮아요. 60초면 충분해요. 윤태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행 막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50%. 화면 상단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50초, 40초. 강정화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60%, 70%.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윤태호는 강정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만 더요. 80%.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산실 쪽입니다. 90%. 화면 상단의 숫자는 2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전송이 끝나기를. 95%. 15초.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98%. 문이 강하게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장도혁 운영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정화 어르신, 그만두세요. 강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99%.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장도혁이 손을 뻗어 컴퓨터를 끄려고 했습니다. 윤태호가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태호 이사. 안 됩니다. 윤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도혁과 윤태호가 컴퓨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강정화는 화면을 지켰습니다. 100%.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끝났어. 강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정화는 카메라를 들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카메라가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렌즈 조각 사이로 푸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파일 전송 완료됐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요양원 전체의 전등이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었습니다. 전산실도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복도에서 울리던 경보음도 멈췄습니다.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강정화는 그 어둠 속에서 윤태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끝이야, 태호야. 직원들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도혁이 소리쳤습니다. 발전기 돌려, 빨리.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정화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요양원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도 함께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정화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윤태호가 강정화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정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은 거야. 그걸로 됐어. 복도에서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물 안에 계신 분들 모두 밖으로 나오세요. 이곳은 경찰이 통제합니다. 강정아는 전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윤태호가 뒤따라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정아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정아는 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헤올리조트 불법 인체 실험 전면 수사.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운영이사 윤태호, 혐의 일부 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실험실 사진과 서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정아가 찍었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강정아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강정아는 신문을 품에 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헤올리조트가 멀어져 갔습니다. 건물 앞에는 경찰 차량들이 즐비했고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정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곳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정아는 산골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언덕 위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방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가로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고 바람에 들꽃이 흔들렸습니다. 강정아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젊은 직원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오늘은 된장찌개랑 나물 반찬이에요. 강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직원이 문을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안심하세요. 어머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강정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죠.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하겠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정아는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액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액자 속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정아, 남편, 그리고 어린 태호와 소연.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정아는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태호는 욕망에 무너져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딸 소연은 몇 년 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살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정아는 액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편지 왔어요. 강정아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외국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윤소연이었습니다. 강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딸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뉴스로 봤어요. 엄마가 용감했다는 말보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게 더 아팠어요. 미안해요. 제가 옆에 없어서 이제 제 차례예요. 늦게 배운 사랑이라도 지키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갑니다. 엄마 곁에 있을게요. 사랑해요.
소연드림. 강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연아, 넌 엄마가 못한 걸 해주네. 강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강정화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정화는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꽃밭이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강정화는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태호야, 소연아, 엄마는 이제 괜찮다. 다 지나갔고 다 용서됐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교회의 종이었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봄의 끝자락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강정화는 눈을 감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강정화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강정화는 그 봄날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은빛 감옥은 무너졌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는 다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강정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햇살 속을 걸어가는 강정화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딸이 올 것이고 아들도 언젠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정화는 남은 시간을 이곳에서 평온하게 보낼 것입니다. 은빛 감옥에서 피어난 꽃. 그 꽃은 이제 자유롭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